그 새끼를 죽이든 살리든 무조건 잡아오라. 연루된 자는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김정은의 이 한마디에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김명호입니다. 당 39호실 외화관리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숨겨진 금고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심장을 훔쳐 도려냈습니다. 2024년 6월 새벽 3시. 저는 평양의 비밀 사무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김정은 일가의 해외 은닉 자금 50억 달러의 명세와 핵개발 자금의 실체가 담겨 있었죠. 저는 이 체제의 비밀을 128GB 마이크로 SD 카드에 복사했습니다. 클릭. 복사 완료. 이 작은 칩 하나가 북한 정권의 목줄을 쥐게 될 것입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어요. 저는 SD카드를 볼펜 속에 숨기고 잠든 척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7호 회의실로 끌고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39호실 핵심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최 과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가 기밀 문서를 빼돌렸습니다. 행방이 묘연합니다. 대좌는 격앙되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진짜 핵폭탄은 제 주머니 속 볼펜에 있었으니까요. 리 부국장, 동무 컴퓨터와 사무실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바로 다음 숙청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했죠. 저는 순순히 협조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저에게 어떤 끔찍한 처벌이 있을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결심을 통보했습니다. 여보, 우리 곧 떠나야 할 것 같소. 어머니를 두고 갈 순 없소. 이 도주가 어머니께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8일째 되던 날 새벽 우리 집 앞에 보위부의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검은 차를 이용해 탈출하는 최후의 도박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담보된 채로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한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기입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차를 응시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요원들은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대를 이용해 저를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들이 준비한 덫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내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정문으로 나가는 척하시오. 아내는 경악하며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정문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체포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나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기만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제가 입던 어두운 색 인민복 상의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게 했죠. 새벽 4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이 불편하셨지만 어둠 속에서 멀리서 보면 중년 남성이 급하게 출두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차 안의 요원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분명 어머니를 저로 착각했을 겁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건물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따라붙어. 놓치지 마.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검은 차가 급하게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갔다고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죠. 집 앞의 감시가 사라진 것.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단 5분의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보냈던 비상 메시지를 따라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은 4층, 옆 건물과의 거리는 겨우 2m. 저는 밧줄 대신 튼튼한 빨랫줄을 묶어 옆 건물 창살을 향해 던졌습니다. 간신히 걸렸죠. 제가 먼저 밧줄을 타고 옆 건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아내가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암호화된 비상 메시지가 왔습니다. 검은 차가 쫓아왔고 어머니는 검은 차를 피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꾸민 작전의 미끼가 되어 스스로를 희생한 것입니다.
목숨을 거신 어머니의 연기로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재촉해 옆 건물 내부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이제 평양은 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곧바로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압록강까지 남은 시간은 단 6시간.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온 SD 카드. 김정은의 비리가 담긴 그 생명줄 없이는 중국에 가도 한국에 가도 아무도 저희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체 없이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면도로를 이용해 감시 카메라를 피해 마치 쥐처럼 숨어 다녔죠. 새벽 4시 45분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야간 경비였습니다. 저는 39호실 부국장 신분을 이용해 경비를 속였습니다. 리 부국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보고서가 있어서요. 금방 다녀오겠소. 경비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39호실 사람들은 원래 이상했습니다. 경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7층 제 사무실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꽂이 안에 볼펜 6자루 중 3번째에 있습니다. SD 카드가 든 볼펜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불을 끄고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리 부국장 사무실이 맞습니까? 네, 대좌 동지.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새벽 6시 출두 명령은 미끼였습니다. 진짜는 지금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출두 명령에 당황해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이 핵심 증거가 있을 사무실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인 함정이었죠. 대좌 동지, 여기 컴퓨터가 따뜻합니다. 방금까지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원의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즉시 건물 봉쇄. 리 부국장이 아직 건물 안에 있다. 복도에서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층 로비 봉쇄 완료. 비상구 통제 완료. 옥상 출입문 잠금. 저는 완벽하게 포위됐습니다. 제 유일한 선택지는 7층 복도 끝에 있는 환기구였습니다. 저는 몸을 밀어넣어 덕트를 기어갔습니다.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기침을 참았죠. 발소리는 환기구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30분 후 건물 후면 1층 환기구에 도달했습니다. 커버를 걷어차고 나온 순간 제 눈앞에 권총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보위부 요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전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뛰십시오. 제 동생이 작년에 탈북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자유를 보십시오. 요원은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새벽 5시 20분. 저는 어머니에게 보냈던 비상 메시지 장소인 어머니 댁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배신당한 동포의 도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켜낸 SD 카드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20분, 저는 약속 장소인 어머니 댁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어서 가자. 70평생을 평양에서 사신 분이 저보다 훨씬 침착하셨죠. 저희는 브로커가 알려준 목적지인 대동강 부두를 향해 뒷골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500m를 가기도 전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평양시의 비상령 발령. 39호실. 리모 부국장 도주. 발견 즉시 사살하라. 확성기에서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사살 명령. 저는 이미 살아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를 끌고 골목 안으로 숨었습니다. 아내는 흐느꼈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절망이 저희를 덮쳤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부두 취소, 플랜 B 묘향산 쪽 이동, 쓰레기 수거 차량 대기. 쓰레기 수거 차량. 그 순간 저는 브로커가 준비한 지옥 같은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도 검문하지 않을 가장 더러운 생존 루트를 택한 것입니다. 새벽 5시 40분 만수대 뒤편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수거 차량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죠. 뒷문이 열리자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썩은 음식물과 폐기물. 저희 가족은 쓰레기 더미 사이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구역질을 하셨지만 소리는 내지 않으셨죠. 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10분 후 첫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차량 검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양 시내 쓰레기 수거 중입니다. 운전사의 말에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쓰레기 더미를 훑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군인은 코를 막고 문을 닫았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저희를 살린 것입니다. 새벽 6시 30분 저희는 평양을 벗어나 묘향산 인근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산길로 가면 일주일입니다. 어르신이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버텨야지. 하지만 산길에 접어들자마자 수색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살림을 훑는 그 순간 어머니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저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목숨을 살린 쓰레기 냄새가 이제는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불과 20m 앞에서 머물다 마침내 멀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저희는 폐가처럼 보이는 산속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창문을 막고 낮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빵을 어머니께 드렸을 때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 부국장님, 당신 사진이 전국 검문소에 배포됐고 현상금은 북한 돈으로 100만 원입니다. 심지어 탈북 브로커들까지 당신을 신고할 겁니다. 제가 왜 나를 돕느냐고 묻자 브로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 딸도 39호실에서 일하다 총살당했습니다. 브로커의 눈빛은 복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갑자기 밖에서 군견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입니다. 추적견이요. 벌써 이쪽까지 추격이 왔습니까? 저희는 완벽하게 포위됐습니다. 이쪽이다. 개가 반응한다. 총소리가 울렸고 저희는 오두막 뒤편의 작은 문으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50m도 못 가 군인들에게 노출됐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브로커는 바위 틈새의 작은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기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밖에서 최루탄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최루탄 연기에 어머니는 기침을 참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밖으로 나가겠다. 내가 나가서 저들을 유인하면 너희는 살 수 있을 거다. 저는 절규했지만 어머니는 저희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늙은이 하나 나간다. 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동굴에 울렸습니다. 잡았다. 군인들의 환호성과 함께 리 부국장의 어머니다. 아들놈도 근처에 있을 거야. 수색 계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 어머니가 맞는 소리였습니다. 브로커는 뛰쳐나가려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가면 어머니 희생이 헛되게 됩니다. 저는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신문실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6시간 후 밤 11시. 동굴에서 나왔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둘 뿐입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희생을 곱씹게 하는 비수였습니다. 묵묵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맞는 이 자유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은 48시간. 저희는 압록강까지 남은 유일한 길목, 군 검문소 앞에 섰습니다.
검문소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숨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브로커는 군복 2벌을 꺼냈습니다. 국경경비대 대위와 보위부 소령으로 위장해 정면 돌파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고사령관 직인이 찍힌 위조 명령서까지 갖추었죠. 새벽 4시 30분 저는 아내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검문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초 소장이 명령서의 직인을 의심했지만 아내가 보위부 소령의 권위로 그를 압도했습니다. 동무 허위 신고 처벌을 아십니까? 아내의 기지로 저희는 기적적으로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벽에 붙은 200만 원 현상금이 붙은 제 얼굴 사진을 지나서 말이죠. 새벽 6시 저희는 마침내 압록강 물줄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군인 10명이 총을 겨누었고 그 앞에는 다름 아닌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 너무 컸습니다. 당신을 체포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군인들이 제게 수갑을 채우고 SD카드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좌가 아내에게 다가서며 협박했습니다. SD카드 어디 있소? 이 여자부터 신문에. 팡!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쓰러진 것은 배신자 브로커였습니다. 군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강 건너편에서 여기로 외침과 함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수갑을 풀어주며 외쳤습니다. 뛰십시오. 강으로. 바로 검문소에서 만났던 초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얼음장 같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작은 고무보트에 올라타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보트를 몰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국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군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숨겨놓은 SD카드. 어머니의 피와 동포의 희생으로 지켜낸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차에 오르자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선양에 도착하면 알게 됩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저희는 선양 외곽의 한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넓은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국장님 기다렸습니다. 저는 국정원 해외팀장 윤석호입니다. 국정원? 당신들이 왜 저를 돕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윤석호는 SD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담긴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정보를 빼돌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고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체포도 계획이었습니까? 죄송하다고.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고문당하고 계십니다. 당신들 때문에. 윤석호는 태블릿을 꺼내 어머니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머님은 3일 전 신문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죠. 거짓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신 어머니. 이제 영영 볼 수 없었습니다. 윤석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SD카드를 공개하면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추 속에 숨겨온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 목숨값이군요. 저는 그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저는 이준호라는 새 이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심장마비 악몽에 시달렸죠.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신 건 당신이 이렇게 죽은 듯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윤석호가 들이닥쳤습니다. TV 켜보십시오. 지금 당장요. 뉴스 화면에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실태가 공개된 것입니다. 제가 빼낸 50억 달러 비밀 계좌 목록이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호가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빼낸 자료로 김정은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9호실은 완전히 해체됐고 12명이 처형됐습니다. 그날 오후 국정원에서 저는 최 과장을 만났습니다. 최 과장, 당신이 여기에? 윤석호가 설명했습니다.
최 과장의 탈북은 미끼였습니다. 보위부의 시선을 39호실로 집중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래야 당신이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안경을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일한 유품을 보며 저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국정원에 넘긴 SD 카드의 정보는 곧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50억 달러 비자금 실태가 드러나자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에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혁의 물결이었습니다. 저는 2주 후 국회 인권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속으며 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진실을 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일하며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이때 저의 39호실 직속 부하였던 박동무가 USB를 들고 넘어왔습니다. 부국장님이 못 가져간 나머지 자료들입니다.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까지 전부요. 어머니의 희생으로 지켜낸 진실의 무게만큼 이 자료는 무거웠습니다. 1년 후 뉴욕 UN 본부. 저는 국제인권심포지엄에서 연설했습니다. 정보는 새어나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죠. 저는 연설 후 호텔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신문 녹취록을 받았습니다. 녹취록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을 충성하며 살았소. 하지만 이제 알았소. 우리는 속았다. 내 아들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요. 그리고 당신들은 끝날 것이요.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믿고 진실을 지키셨습니다. 3년 후 서울 광화문. 북한 인권기록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북한 정권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이름 리영희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제 자유의 땅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 부장님, 또 새로운 탈북자가 왔습니다. 39호실 출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실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서요.